박사가 사랑한 수식. 나와 우리 아들은 그를 박사라고 불렀다. 그리고 박사는 우리 아들을 루트라고 불렀다. 아들의 정수리가 루트 기우처럼 평평했기 때문이다. 이거 꽤 영리한 마음이 담겨 있을 것 같군. 박사는 아들의 머리를 이리저리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기가 싫어 늘 모자를 쓰고 있는 아들은 머리카락이 엉클어질까봐 고개를 움츠렸다. 이걸 사용하면 무한한 숫자나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에도 번듯한 신분을 줄 수가 있지. 그는 집게 손가락으로 먼지 쌓인 책상 구석에 그 모양을 그렸다. 루트. 나와 우리 아들이 박사에게 배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 중에서 루트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세계의 성립을 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박사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란 표현을 다소 불쾌하게 여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달리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10만짜리 수나 되는 거대한 소수와 수학의 증명에 사용되는 가장 큰 수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수. 무한을 넘어서는 수학적 관념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동원해봐야 박사와 함께 지낸 시간의 밀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셋이서 루트 기호 속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어떤 마법에 걸리는지 시험해 본 날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4월 초순에 비 내리는 저녁이었다. 백열등을 켜놓아도 어두컴컴한 서재의 카페 뒤에는 아들이 내던진 가방이 나뒹굴고 창 너머로 비에 젖은 살구꽃이 보였다. 박사는 우리에게 정답만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언제 어떤 경우에든 뭐라 말할 수 없어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때보다 머리를 쥐어짜다 못해 엉뚱한 실수를 저지를 때 오히려 더 기뻐했다. 그리고 그 실수에서 원래의 문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때면 한층 기뻐했다. 그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정답을 알아내지 못할 때 오히려 보다 큰 자신감을 안겨주는 독자적인 감각을 발휘했다. 그럼 이번에는 -1을 넣어보자고. 박사는 말했다. 같은 수를 곱해서 -1이 되면 되겠지? 학교에서 갓 분수를 배운 아들은 박사의 3분 남짓한 설명에 0보다 작은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루트 -1을 떠올렸다. 루트 100은 10, 루트 16은 4, 루트 1은 1. 그러니까 루트 -1은 박사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다. 끈질기게 생각하는 나와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흐뭇해했다. 그런 수는 없지 않나요? 내가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아니지. 여기 있지 않나. 그는 자기의 가슴을 가리켰다. 아주 조심성이 많은 숫자라서 말이야. 눈에 띄게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어. 그리고 그 조그만 두 손으로 이 세계를 떠받들고 있지. 우리는 다시 침묵했다. 어딘가 멀고 낯선 곳에서 온 힘을 다해 두 손을 쳐들고 있는 -1의 제곱근의 모습을 상상했다. 빗소리만 들렸다. 아들은 루트의 모양을 새삼 확인하듯 자기 머리를 더듬었다. 그러나 박사는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자신이 모르는 것에는 겸손하고 -1에 뒤지지 않을 만큼 조심성이 많았다.
박사는 나에게 말을 건넬 때 늘 이렇게 말했다. 미안한데 말이야. 자네. 가령 토스터의 타이머를 3분 반에 맞춰달라는 겨우 그런 부탁을 할 때도 미안한데 말이야. 이 한마디를 잊지 않았다. 드르륵 하고 내가 타이머를 돌리면 고개를 쑥 내밀고 식빵이 다 구워질 때까지 토스터 속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내가 제시한 증명이 하나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듯, 그리고 그 진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라도 하듯 토스터의 넋을 빼앗기고 있었다. 내가 아케보노 파출부 소개소에서 처음으로 박사의 집에 파견된 것은 1992년 3월의 일이었다. 세토 네헤가 바라다 보이는 조그만 동네에 그 소개소에 등록돼 있는 파출부 중에서 나는 나이는 가장 적어도 경력은 10년이 넘는 베테랑이었다. 그 10년 동안 나는 어떤 타입의 고용주와도 별 탈 없이 지냈고 덕분에 가사에 관한 한 프로라는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 소장이 다른 파출부들은 꺼려하는 까다로운 고객을 소개해 주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박사의 경우 고객 카드만 보고도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고객의 불만 때문에 파출부가 교체되면 카드 뒤에 별 모양의 파란색 스탬프를 찍는데 박사의 고객 카드에는 벌써 스탬프가 9개나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가 관계한 일거리 중에 최고 기록이었다. 면접을 보러 박사의 집에 찾아가자 우아한 니트 원피스를 차려입은 야윈 노부인이 나를 맞아주었다. 밤색으로 물들인 머리를 틀어 올리고 왼손에는 검정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도움받을 사람은 도련님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박사와 노부인이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었다. 다들 오래 잊지를 못해서 나나 도련님이나 난감해요. 새로운 분이 올 때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 힘이 들어서. 도련님이 시동생을 말한다는 것을 겨우 알았다. 딱히 복잡한 일을 부탁하는 것은 아니에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와서 도련님에게 점심을 해주고 방 청소를 하고 장을 봐오고 그리고 저녁밥을 지어놓고 7시에 돌아가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그녀가 발음하는 도련님이란 말에는 어딘가 모르게 주저하는 기색이 스며 있었다. 그리고 예의 바른 몸짓에도 불구하고 왼손은 쉬지 않고 지팡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또 나와 눈이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면서도 경계심에 찬 눈빛으로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자세한 것은 소개소에 제출한 계약서에 쓰여 있는 대로예요. 아무튼 도련님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더 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죠? 나는 물었다. 노부인은 지팡이 끝으로 뒷뜰 구석에 있는 별채를 가리켰다. 깔끔하게 손질된 나무 울타리 너머 푸릇푸릇한 나무 사이로 갈색 슬레이트 지붕이 보였다. 안채를 오갈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일할 곳은 어디까지나 도련님이 있는 별채니까요. 북쪽 도로에 별채 전용 현관이 따로 있으니까 그 문으로 출입하세요. 그리고 도련님이 일으킨 문제는 그쪽에서 다 해결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노부인은 지팡이로 탁 하고 바닥을 쳤다. 과거에
고용주들이 요구했던 수많은 불합리한 것들. 머리를 매일 다른 리본으로 묶어달라느니, 녹차의 온도는 반드시 섭씨 75도를 지켜야 한다느니, 하늘에 금성이 뜨면 두 손을 합장하고 기도를 하라느니 하는 것들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은 요구였다. 그분을 뵐 수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너무도 단호하게 거절당하는 바람에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언을 한 것처럼 민망했다. 오늘 얼굴 봐도 내일이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만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단적으로 말해서 기억을 못하는 거죠. 노망이 든 것은 아닙니다. 뇌세포는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다만 17년 전에 뇌의 일부분에 장애가 생겨서 기억하는 기능이 사라졌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쳤거든. 도련님의 기억은 1975년에 멈춰 있으며 그 후에는 새 기억을 아무리 쌓으려고 해도 금방 무너져 내려요. 30년 전에 자신이 발견한 정리는 기억해도 어저녁에 뭘 먹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할 정도죠. 간단히 말해서 내 속에 80분짜리 테이프가 한 개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새로운 곳을 녹화하면 이전의 기억은 깨끗이 지워집니다. 도련님의 기억은 80분밖에 가지 않아요. 정확하게 1시간 20분. 노부인은 새 파출부가 올 때마다 몇 번이나 같은 설명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듯 아무 감정 없이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리라. 80분만 지속되는 기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상하기가 어려웠다. 환자를 보살핀 경험도 몇 번 있는데 그런 경험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새삼스럽게 카드 뒷면에 줄줄이 찍혀있던 파란색 스탬프가 떠올랐다. 안채에서 보기에 별채는 한없이 조용하고 인기척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나무 울타리에는 별채로 통하는 고풍스런 디자인의 여닫이 문이 있고 그 문에는 묵직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녹이 슬어 시퍼런데 새똥까지 덕지덕지 붙어 있어 어떤 열쇠로도 열릴 것 같지 않았다. 그럼 모레, 월요일부터 일할 수 있는 거죠? 불필요하게 이리저리 둘러볼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듯 그녀는 딱 잘라 말했다. 이렇게 나는 박사의 집을 드나드는 파출부가 되었다. 멋들어진 안채에 비하면 별채는 소박할 정도를 넘어 볼품없었다. 임시 가옥 같은 외양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서 있다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런 분위기를 가리기 위해서인가 별채 주위로 손질하지 않은 나무들이 제멋대로 자라 있었다. 현관은 햇빛도 들지 않고 벨은 망가져서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자네 신발 사이즈가 몇이지? 새로운 파출부라고 말하는 내게 박사가 제일 먼저 물은 것은 이름이 아니라 신발 사이즈였다. 한마디 인사도 없고 고개도 숙이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든 고용주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는 파출부의 철칙을 지키기 위해 나는 물음에 답했다. 24인데요. 오, 실로 청결한 숫자로군. 4의 계승이야. 박사는 팔짱을 끼고 눈을 감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계승이 뭐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용주에게 신발 사이즈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에 대해 좀 더 얘기해도 좋겠다고 생각한 나는 물었다. 1에서 4까지의 자연수를 모두 곱하면 24가 되지. 박사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자네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 576에 1455예요. 576만 1455라고? 정말 멋진 수가 아닌가. 1에서 1억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개수와 정확히 일치하는군. 잠옷 감격스럽다는 듯이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 전화번호가 뭐가 그리 멋진지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의 말투에 담겨있는 온기는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조심스러움과 솔직함이 엿보였다. 어쩌면 우리 집 전화번호는 특별한 운명을 지니고 있고 그 수를 소유한 자의 운명 또한 특별할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온기였다. 박사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기 시작하고서 얼마 후 박사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혼란스러웠을 때 말 대신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박사의 버릇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타인과 교류하기 위해 그가 고안해낸 방법이었다. 그에게 숫자는 상대방과 악수하기 위해 내미는 오른손이며 동시에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코트였다. 아무리 더듬어 봐도 몸의 선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두껍고 무겁고 그 누구도 벗길 수 없는 코트. 그 코트만 입고 있으면 그는 자신이 있는 곳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는 파출부 일을 그만둘 때까지 매일 아침 현관에서 숫자로 이어지는 대화를 되풀이했다. 80분이면 기억에서 사라지는 박사에게 현관에 나타난 나는 늘 처음 보는 파출부였다.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나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묻는 숫자는 신발 사이즈와 전화번호 외에도 우편번호, 자전거 등록번호, 이름의 획수 등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그런 숫자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늘 똑같았다. 딱히 의미를 찾아내려 노력하는 기색은 없었다. 계승이니 소수이니 하는 용어들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계승이나 소수의 의미와 얼개에 대해서 몇 번이고 설명을 들은 후에도 나는 현관에서의 문답을 신선한 기분으로 즐겼다. 우리 집 전화번호에 대화를 이어주는 것 말고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의미가 지니는 청명한 울림을 들으면 편안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박사는 64살에 수학 이론을 전문으로 하는 전 대학 교수였다. 겉으로는 나이보다 초췌해 보였다. 그저 늙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몸 구석구석까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은 듯한 인상이었다. 등이 굽어 겨우 160cm밖에 안 되는 키가 더 작아 보였고 뼈가 붉어진 목덜미에 진 주름 사이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퍼석퍼석하고 제멋대로 뻗은 흰 머리카락은 두툼한 귓밥을 절반이나 가리고 있었다. 목소리에는 힘이 없고 몸짓은 느릿느릿해서 무슨 일이든 내가 예상한 시간보다 2배나 더 걸렸다. 그러나 그런 초췌함을 무시하고 꼼꼼히 뜯어보면 얼굴은 꽤 미남인 편이었다. 적어도 과거에는 미남이었을 흔적이 남아있었다. 날렵한 턱선과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에 매력적인 음영이 어려 있었다. 집에 있을 때나 어쩌다 한번 외출할 때나
박사는 늘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옷장에 들어있는 옷은 춘추복, 동복, 하복에 양복 3벌에 넥타이 3개, 와이셔츠 6장, 모지코트 1벌이 전부였다. 스웨터 하나, 면바지 하나 없었다. 파출부에게는 실로 정리하기 편한 옷장이었다. 그는 어쩌면 이 세상에 양복이 아닌 옷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지도 모른다. 타인이 어떤 차림을 하고 있든 관심이 없으니 자신의 겉모습에 신경을 쓰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옷장을 열고 세탁소 비닐이 벗겨져 있는 양복을 입으면 그만이었다. 한결같이 어두운 색에 하도 입어 닳고 다른 3벌의 양복은 박사의 분위기와 절묘하게 어우러져 때로는 마치 피부의 일부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양복 여기저기에 클립으로 고정시킨 메모지들이었다. 옷깃, 소매뿌리, 주머니, 윗도리 자락, 허리띠, 단추구멍 등 온갖 데에 붙어 있었다. 클립 때문에 천이 뒤틀려 양복 모양이 일그러질 정도였다. 그리고 손으로 그냥 죽 찢은 종이 조각마다 발에서 누렇고 너덜너덜한 종이 조각마다 무언가 쓰여 있었다. 그 내용을 읽으려면 가까이 다가가 눈을 찡그려가며 봐야 했다. 80분의 기억을 보완하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을 메모하고 그 메모를 어디다 두었는지 잊지 않기 위해 옷에다 붙여둔 것임을 헤아릴 수는 있었지만 그 모습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는 참으로 난감했다. 아무튼 들어오게나. 나는 할 일이 있어서 아무것도 대접할 수 없지만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하면서 박사는 나를 집 안으로 들이고는 그대로 서재로 가버렸다. 박사가 움직이면 메모지가 사락사락 스치는 소리가 났다. 별채의 내부는 외관과 다를 바 없이 초라했다. 부엌 겸 식당과 서재 겸 침실로 나뉘어 있는 공간은 좁다기보다는 썰렁하다는 인상이 강했다. 가구는 하나같이 싸구려해 벽지는 칙칙하게 때가 끼어 있고 복도에서는 삐걱삐걱 음산한 소리가 났다. 현관벨은 물론 온갖 것이 망가졌던가 망가져가고 있었다. 화장실의 작은 창문에는 금이가 있고 부엌문 손잡이는 간신히 붙어 있고 식기선반 위에 있는 라디오는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박사는 하루 종일 생각만 했다. 가끔 서재에서 나와 식탁에 앉거나 세면실에서 양치질을 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몸을 푸는 기묘한 체조를 하면서도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다. 눈앞에 있는 음식을 기계적으로 입에 집어넣고 제대로 씹지도 않은 채 꿀꺽 삼켰다. 그리고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걸었다. 양동이는 어디에 있는지, 온수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일이 있어도 물을 수가 없었다. 나는 괜한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했다. 익숙하지 않은 집안에서 숨소리마저 죽이고 우왕좌왕하면서 그의 머리가 잠시 휴식에 들어가기를 기다렸다. 박사의 집에 다닌 지 어언 2주일이 되는 금요일이었다. 저녁 6시. 박사는 예의 허공을 바라보는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다.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뼈를 발라내거나 껍질을 벗겨야 하는 반찬 대신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채소도 단백질도 함께 취할 수 있는 크림 스튜를 끓였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그런지 식사 예절은 영 엉망이었다. 잘 먹겠다는 말은 할 줄도 모르고 한 입 먹을 때마다 음식을 흘리는가 하면 휴지를 둘둘 말아 귓구멍을 닫기도 했다. 맛이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는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옆에 앉아있는 나와 무슨 대화를 나누며 즐기려는 기색도 없었다. 문득 소매자락에 붙어있는 어제까지는 없었던 새 메모지가 눈에 띄었다. 숟가락으로 스튜를 뜰 때마다 스튜에 꼭 빠질 것 같았다. 새 파출부. 조그맣고 힘없는 글씨였다. 뒤에는 여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짧은 머리에 얼굴은 동그랗고 입술 옆에는 점이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수준의 그림이었지만 내 얼굴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었다. 스튜를 훌쩍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돌아간 후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 내 얼굴을 그리는 박사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 한 장의 메모지는 그가 생각하는 데 써야 할 귀중한 시간을 나를 위해 썼다는 증거였다. 더 드실래요? 넉넉하게 만들었으니까 더 드셔도 돼요. 나는 그만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걸고 말았다. 그러나 내가 들은 것은 대답 대신 트림 소리뿐. 박사는 내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서재로 사라져버렸다. 접시에는 홍당무만 남아있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나는 아침마다 늘 그렇듯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소매자락에 붙어있는 메모지를 가리켰다. 박사는 그림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고는 메모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잠시 말이 없다가 아, 그렇군 하며 신발 사이즈와 전화번호를 물었다. 그런데 박사의 태도가 지난주와는 어딘가 달랐다. 자네 생일이 몇 월 며칠인가? 그날 박사는 저녁을 먹은 후에도 서재로 금방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고는 설거지를 하는 내게 신경을 쓰면서 이야깃거리를 찾는 눈치였다. 2월 20일인데요. 오호. 박사는 감자 샐러드에서 홍당무만 골라 남겨놓았다. 나는 그릇을 치우고 식탁을 닦았다. 박사는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식탁에 음식을 흘렸다. 이제 완연한 봄인데도 해가 지자 갑자기 공기가 싸늘해졌다. 식당 구석에 있는 석유 스토브에 불을 지폈다. 늘 그렇게 잡지에 논문을 응모하시나요? 나는 물었다. 거창하게 논문이랄 것까지 없지. 아마추어 매니아용 수학 잡지에 실린 문제를 풀면서 즐기는 것뿐이니까. 운이 좋으면 돈도 받고 수학 애호가 중에 부호가 있어 상금을 주거든. 박사는 자기 몸 여기저기를 더듬더니 왼쪽 주머니에 붙어있는 메모지로 시선을 떨궜다. 그렇지. 오늘 저널 오브 매스매틱에 37호에 증명을 보냈었군. 그래. 오전에 내가 우체국에 다녀온 지 80분이 훨씬 지나 있었다. 아, 참 실수했네요. 죄송해요. 빠른 우편으로 보냈어야 했는데. 제일 먼저 도착해야 상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 물론 제일 먼저 진실에 도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증명은 아름답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증명에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고가 있나요? 물론이지.
박사는 일어나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단언했다. 진짜 증명은 한치의 빈틈도 없는 딱딱함과 부드러움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지. 틀리지는 않아도 너저분하고 짜증나는 증명도 얼마든지 있어. 알겠나? 왜 별이 아름다운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수학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곤란한 일이지만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박사를 맥빠지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생일은 2월 20일, 220. 정말 귀여운 숫자로군. 그리고 이걸 좀 봐. 내가 대학 다닐 때 초월수론에 관한 논문으로 학장상을 탔을 때 받은 부상인데 박사는 손목시계를 풀어 잘 보이도록 내 눈앞에 갖다 댔다. 그의 패션 감각에는 전혀 걸맞지 않은 외제 고급 시계였다. 어머, 정말 멋진 상을 받으셨네요.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새겨져 있는 숫자 보이나? 숫자판 뒤에 학장상 넘버 284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역대 284번째 영예라는 뜻인가요? 아마 그렇겠지. 문제는 284란 숫자야.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220과 284라고. 박사는 내 앞치마를 잡아당겨 의자에 앉히고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사비 몽땅 연필을 꺼내 광고지 뒤에 숫자 2개를 썼다. 220, 284. 왠지 두 숫자는 간격이 한참 벌어져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면서 얘기가 난감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다. 기대에 찬 박사의 눈빛에 뭐라 답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니. 내가 무슨 대답으로 수학자를 즐겁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보기에 그것들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 글쎄요. 나는 우물우물 얼버무렸다. 양쪽 다 세 자릿수고 비슷한 숫자 아닌가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가령 할인마트 고기 매장에서 다짐 육 220g짜리 팩하고 284g짜리 팩은 큰 차이가 없잖아요. 팩의 자릿수가 같고 나머지 자릿수는 다 짝수이고. 자네 관찰력이 대단하군. 손목시계 가죽줄을 흔들면서 박사가 목소리에 힘까지 넣어가며 칭찬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내가 당황했다. 직감이란 중요한 것이지. 물총새가 순간적으로 빛나는 등지느러미에 반응해서 수면으로 급강하하는 것처럼 직감으로 숫자를 파악했어. 박사는 의자를 잡아당겨 2개의 숫자에 더 다가갔다. 박사의 몸에서도 서재에서 나는 종이 냄새가 났다. 약수가 뭔지는 알겠지? 네, 옛날에 배웠던 것 같아요. 220은 1로 나누어 떨어지지. 220으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나머지가 없어. 그러니까 1과 220은 220의 약수야. 자연수는 반드시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하지. 그렇다면 나누어 떨어지는 다른 수는 없을까? 2하고 10도 있겠죠? 맞아, 잘 알고 있군.
그러면 220과 284의 약수를 자기 자신을 빼고 한번 써보자고. 220, 1, 2, 4, 5, 10, 11, 20, 22, 44, 55, 110, 142, 71, 4, 2, 1, 284. 박사의 글씨체는 동글동글하고 약간 기울어 있었다. 부드러운 연필심이 가루가 되어 숫자 주위에 떨어졌다. 약수를 암산으로 다 알아내시나요? 일일이 다 계산하는 건 아니야. 자네가 사용한 직감을 이용했을 뿐이지.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고. 박사는 그 모든 숫자들에 더하기라는 기호를 덧붙였다. 계산해봐, 천천히. 시간은 얼마든지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박사는 내게 연필을 건넸다. 나는 광고지의 여백에 숫자를 써내려갔다. 예감과 자상함이 넘치는 말투였기 때문에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 기분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방금 전까지의 난감한 상황에서 벗어나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사명감이 느껴졌다. 제대로 계산을 했는지 3번이나 검토했다. 어느새 해가 지고 밤이 찾아들고 있었다. 가끔 싱크대에서 시땀한 그릇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들렸다. 박사는 곁에서 나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자, 됐어요. 정답이야. 자, 보라고. 이 멋진 일련의 수를 말이야. 220의 약수의 합은 284, 284의 약수의 합은 220. 바로 우의 수야. 쉬 존재하지 않는 쌍이지. 페르마도 데카르트도 겨우 한 쌍씩밖에 발견하지 못했어. 신의 주손으로 맺어진 숫자지. 아름답지 않은가? 자네 생일과 내 손목시계에 새겨진 숫자가 이렇게 멋진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니. 나는 그저 하염없이 광고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밤 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엮어 별자리를 그리듯 박사가 쓴 숫자와 내가 쓴 숫자가 하나의 거침없는 흐름이 되어 돌고 도는 모습을 눈으로 쫓고 있었다. 우리는 늘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사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거나 안락 의자에 기대 앉아 있고 나는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는 스튜를 젓든가 아니면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했다. 그래요. 숫자는 인간이 발명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지. 인간이 제 손으로 발명한 것이라면 누가 그 고생을 하겠나. 수학자도 필요가 없지. 숫자의 탄생을 지켜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알았을 때는 이미 거기에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서 수의 구조를 해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군요. 수를 낳은 자에 비하면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우둔한지 몰라. 박사는 고개를 저으며 안락의자에 기대 수학 잡지를 펼쳤다. 배가 고프면 점점 더 우둔해져요. 넉넉히 먹어서 영양이 머리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가게 해야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나는 홍당무를 갈아 다진 고기에 섞어 햄버거 스테이크를 만들었다. 박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살며시 홍당무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220과 284 외에도 우회수가 있나 하고 매일 밤 계산을 하고 있는데 잘 없네요. 그 다음으로 작은 수는 1184와 1210이야. 네 자릿수예요? 아, 역시 제게는 무리네요. 아들에게도 시켜봤는데 약수를 찾는 건 좀 힘들겠지만 더하기는 할 수 있으니까요. 자네, 아들이 있나? 박사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바람에 잡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네. 몇 살이지? 10살인데요? 10살이라고? 아직 어린애잖나. 박사는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침착함을 잃어갔다. 나는 햄버거 스테이크 재료를 버무리다 말고 그가 10이란 숫자에 대해 뭐라도 얘기해 주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 글쎄요. 지금 이 시간이면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도 안 하고 뛰쳐나가서 공원에서 친구들하고 야구나 하고 있겠죠. 글쎄요라니. 너무 심하지 않나? 자네, 이제 곧 해가 질 시간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10의 비밀이 풀릴 기미는 없었다. 박사에게 이 경우 10은 어린아이를 나타내는 수라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는 없는 듯했다. 괜찮아요. 매일 그러는데 뭐. 매일? 그럼 자네는 매일 아이는 나 몰라라 하고 이런 데서 햄버거 스테이크나 만들고 있단 말인가? 박사가 왜 그렇게 아들에게 신경을 쓰는지 모르는 채 나는 볼에 후추와 너트메그를 뿌렸다. 자네가 없는 동안 누가 돌보나? 남편이 일찍 오나? 아, 그렇군. 할머니가 있는 모양이지? 아니요. 아쉽지만 남편도 할머니도 없어요. 아들하고 둘이서 살고 있어요. 그럼 아들 혼자서 집을 지킨다는 말인가? 배는 고픈데 어두운 방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린다는 말인가? 엄마는 남의 집에서 저녁 준비하고 그것도 내가 먹을 저녁을. 이게 무슨 일이람. 안 되지. 안 될 일이야. 혼란스러워 어쩌지 못하겠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박사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식탁 주위를 맴돌았다. 온몸 여기저기 붙어있는 메모지가 사락사락 소리를 냈다. 비듬이 떨어지고 바닥이 삐걱거렸다. 스튜가 부글부글 끓어 나는 가스레인지를 껐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둘이 살아왔는걸요. 10살쯤 되면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전화번호도 가르쳐 주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아래층에 사는 주인 집에서 도와주기로 했고. 안 돼. 안 될 말이야. 식탁 주위를 도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박사가 내 말을 잘랐다. 어린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다니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일이 아니야. 만약에 스토브가 쓰러져 불이라도 나면 어쩌겠나. 만약에 사탕이 목구멍에 걸리면 누가 구해주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 나는 못 참겠어. 그만 돌아가게. 엄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밥을 지어야 하는 거야. 자, 어서 가. 지금 당장 돌아가. 박사가 내 팔을 잡고 현관문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잠깐만요. 이거 이제 뭉쳐서 프라이팬에 굽기만 하면 돼요. 무슨 상관인가. 햄버거 스테이크가 익는 사이에 아이게 불에 타 죽으면 어쩔 건가.
내일부터는 아들을 데리고 오게. 학교가 끝나면 곧장 이리로 오게 하면 되니까. 알겠나? 숙제도 여기서 하면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을 테고 어차피 내일이 되면 잊어버릴 거라고 얕보는 것은 아니겠지. 날 그렇게 보면 못 써. 난 잊지 않을 거니까. 약속을 어기면 용서하지 않겠어. 박사는 소매자락에 붙어있는 새 파출부란 메모지를 떼어내고 안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내 뒤에다 이렇게 덧붙여 썼다. 와, 그 아들 10살. 나는 어질러 놓은 부엌을 미처 정리도 못하고 손에서 나는 고기 냄새도 제대로 씻어내지 못한 채 쫓겨나듯 별채에서 나왔다. 생각하고 있는 박사를 방해해서 혼났을 때보다 훨씬 박력이 있었다. 분노의 바탕에 두려움이 깔려 있어서인가 박사의 태도는 단호하고 절박했다. 정말 아파트에 불이 났으면 어떡하지 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걸음을 서둘렀다. 내가 경계심을 풀고 박사를 신뢰하게 된 것은 박사와 아들이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였다. 어제 저녁 약속한 대로 나는 아들에게 지도를 그려주고 학교에서 곧바로 박사의 집으로 오라고 다짐했다. 일터에 아이를 끌어들이는 것은 파출부 소개소의 취업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 내키지는 않았지만 박사의 박력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가방을 맨 아들의 모습이 현관에 나타났을 때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한껏 벌리고 아들을 포옹했다. 와, 아들 10살. 이란 메모를 가리키며 상황을 설명할 틈도 없었다. 그 두 팔에는 눈앞에 있는 연약한 존재를 보호하려는 애정이 넘쳤다. 나의 아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가슴에 안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었다. 뿐만 아니다. 박사가 나도 이렇게 환영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까지 생겼다. 이렇게 먼 곳까지 잘 왔다. 고맙다. 고마워. 박사는 말했다. 매일 아침 처음 보는 것처럼 되풀이되는 질문은 없었다. 아들은 뜻하지 않은 환영사에 놀라 잔뜩 긴장하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입가에 미소를 띠고 상대방의 열의에 답하려고 했다. 박사는 아들의 모자를 벗기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름은 묻지도 않고 아들에게 딱 어울리는 애칭을 지어주었다. 너는 루트다. 어떤 숫자든 꺼려하지 않고 자기 안에 보듬는 실로 관대한 기호, 루트야. 그러고는 당장의 소매자락에 있는 메모지에 그 기호를 덧붙여 썼다. 새 파출부와 그 아들 10살 루트. 나는 박사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명찰을 만들었다. 그가 자기 몸에 메모지를 붙이는 것처럼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려는 명찰을 달면 괜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했다. 아들에게도 교문을 나서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명찰과 루트 명찰을 바꿔달라고 했다. 굳이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눈으로 날아드는 멋들어진 명찰이었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의 변화는 없었다. 박사에게 나는 여전히 숫자의 오른손으로 어색하게 악수를 나누는 상대였으며 아들은 그저 거기에 있어 포옹을 해주는 상대에 지나지 않았다. 아들은 금세 박사의 특유의 환영 방식에 익숙해졌고 그것을 즐기게 되었다.
제 손으로 모자를 벗고 머리를 자랑스럽게 쑥 내밀면서 자신이 얼마나 루트에 어울리는 존재인지를 어필했다. 그러면 박사는 환영의 말과 함께 루트란 기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잊지 않고 칭찬했다. 박사가 내가 만든 음식 앞에서 처음으로 두 손을 마주잡고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도 아들과 셋이서 식사를 함께 한 때였다. 저녁 6시에 박사의 식사를 준비해 놓고 뒷정리를 하면 일이 끝나는 것으로 약속했는데 아들이 오게 되자 박사는 이 일정에 의의를 제기했다. 배고픈 아이 앞에서 다 큰 어른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야.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 저녁 준비를 하면 루트가 8시나 돼야 저녁을 먹게 될 테니 안 될 일이지. 비효율적이고 도리에도 어긋나. 어린이는 8시면 잠자리에 들어야지. 어른에게 아이의 수면 시간을 깎아먹을 권리는 없어. 인류의 탄생 이래 자고로 아이들이란 자는 시간에 크는 법이니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건 변하지 않아. 수학자의 논리치고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의였다. 그래도 나중에 파출부 소개소장과 의논하여 나는 아들의 식사비는 월급에서 빼달라고 하자고 생각했다. 식사 때 박사는 완벽하게 식사 예절을 지켰다. 똑바른 자세로 앉아 불필요한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식탁에도 냅킨에도 스튜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이렇게 완벽하게 행동할 수 있는데 왜 나와 둘일 때는 그렇게 천방지축인지 신기할 정도였다. 학교 이름이 뭐지? 담임 선생님은 친절하시냐? 오늘 급식은 뭐였냐? 크면 뭐가 되고 싶은지 할아버지에게도 가르쳐다오. 박사는 치킨 소태에 레몬을 짜 뿌리고 곁들여 있는 껍질 콩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 과거와 미래에 관한 질문도 개의치 않았다. 화목한 분위기에서 식사하려 애쓰는 마음이 느껴졌다. 루트의 대답이 아무리 신통치 않아도 박사는 열심히 귀 기울여 들었다. 초로의 수학자와 자식 있는 20대 후반의 파출부와 초등학생인 남자아이가 거북한 침묵에 휩싸이지 않고 저녁 식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박사 덕분이었다. 그렇다고 박사가 그저 어린애의 비위를 맞춰주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식탁에 팔꿈치를 올려놓거나 그릇 소리를 내는 등 루트가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면, 그러니까 평소 박사가 늘 하는 행동이지만 넌지시 주의를 주기도 했다. 충분히 먹어야 해. 아이들은 잘하는 게 일이니까. 나 우리 반에서 제일 키가 작아요. 신경 쓸 거 없다. 지금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기야. 그것이 폭발하면 단번에 클 수 있다. 그때는 뼈가 크는 소리가 삑삑 들릴 거야. 박사님도 그랬어요? 아니, 할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에너지를 다른 곳에 허비하고 만 것 같다. 다른 곳이라니요?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좀 사정이 있어서 깡통차기나 야구처럼 몸을 움직이는 놀이는 같이 할 수가 없었다. 친구가 아팠나 보죠? 그 반대였다. 아프기는커녕 크고 강해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가 사는 장소가 머릿속이라서 말이야. 머릿속에서나 놀 수 있었지.
그곳에만 너무 에너지를 쏟아서 뼈까지 가지 않은 모양이다. 아, 알았다. 그 친구가 바로 숫자로군요. 엄마가 박사님은 굉장한 수학 선생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영리하구나. 정말 직감이 뛰어나. 그렇다. 숫자 말고는 친구가 없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뼈를 열심히 움직여야 하는 거다. 알겠냐? 먹기 싫다고 남기면 안 돼. 배가 고플 때는 할아버지 것까지 먹어도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갖다 먹어라. 네, 고맙습니다. 루트는 평소와는 다른 저녁 식사를 마음껏 즐겼다. 박사의 질문에 대답하고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 밥도 더 먹고 그 사이사이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고개를 돌려 집안을 이리저리 살피고 눈치채이지 않게 조심하면서 박사의 양복에 붙어있는 메모지를 힐끔힐끔 쳐다보기도 했다. 내일은 샐러드에 홍당무를 생으로 넣어봐야지. 박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 심술궂은 계획까지 짜내는 자신이 재밌어서 나는 혼자 미소를 지으며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